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1강이에요. 11강은 3편의 입지론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내부 구조 이론하고 공업 입지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계속 나오죠? 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나온 적도 있고 지문 속에서도 나오고 해서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기능 지역들의 공간적 위치와 배열 상태. 이거 정의해 놓은 거죠. 도시 내부 구조. 2번 도시 내부 구조의 모형화 시도는 동심원, 선형, 다핵심 이런 순서죠.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1925년 시카고를 중심으로, 선형 이론은 1939년 호이트라는 사람이 미국의 142개 마을 조사에서 한 결과고, 다핵심은 1945년 시카고를 연구했더니 대도시의 도시구조는 핵이 여러 개다. 이런 거였죠. 순서입니다. 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중심 업무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가 낮아진다 했는데, 동심원 이론은 CBD 중심 업무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점유지대가 있고, 이 옆에 근로자 주거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대야 들쭉날쭉할 수 있겠지만 지대가 높아지는 추세일 수도 있고 뭐 낮았다 높아질 수 있는 추세일 수 있지만 인구 밀도는 높아집니다. 그죠? 안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는 높아집니다.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 가까워지니까. 자, 되셨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도시 내부 구조의 변화는 교통의 발달과 소득 증가에 의해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림 그려서 보셨었죠. 그리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입찰지대 곡선 이론을 변형하면 동심원 이론이 된다 그랬습니다. 8번은 3번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주제별 요약 정리를 해보죠. 동심원 이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5년 시카고를 연구했어요. 버제스라는 사람이. 핵이 하나다 그래서 단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5개의 동심원 주대를 형성하는데 이거는 침입과 천의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 생태학적 방법이에요. 침입 천의는. 그래서 보게 되면 중심 업무지대, 점유지대, 근로자, 중산층, 통근자 주거지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점유지대예요. 이 점유지대는 인구의 대량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층들은 나가요 밖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능이 나오기도 하고 경공업 등이 계속해서 침입해 들어와요.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업, 공업, 거주 기능이 공존하는 지대입니다. 점유지대가.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좋을 리가 없죠. 공장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급주택, 빈민가 혹은 슬럼 현상이 형성되기도 한다라는 점이 포인트고, 이 점유지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전체 중에. 자, 선형 이론은 호이트가 미국의 주택지 형성과정, 이제 이거는 1939년 형성과정을 조사해 봤더니 CBD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이런 모양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계층별로 주거지구가 형성되더라라는 걸 밝힌 거고, 핵심은 교통로에 의해서 동심원상 패턴이 왜곡돼서 선형, 쐐기형 모양으로 나타난다. 부채꼴 모양 혹은 웨지형, 쐐기형 모양으로 나타나는 도시구조다. 그래서 동심원일 때는 이게 그냥 원이었지만 지금 이게 도로잖아요. 도로 옆에 도매 경공업지구. 그 다음에 도로 옆에, 도매 경공업지 옆에는 저소득층.
저소득층 이렇게 출퇴근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산층, 그 다음에 여기 주요 간선도로 외곽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다핵심 이론은 이제 1945년 해리스 월만이 시카고를 보니까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핵이 왜 여러 개냐? 전문 편익지점을 필요로 하는 활동들은 상업지구도 있고, 가령 쉽게 말해서 공업지구도 있고, 신주거지역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길 중심으로 서로 뭉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활동은 집적 모이고, 가령 몰려있던 애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분리해서 이렇게 핵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핵이 나눠지는데 사실 이렇게 나눠지는 근간 중에 하나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체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지대 지불 능력이 떨어진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핵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9번 문제는 동심원 이론이에요. 틀린 것은 1번 1925년 시카고 5개 동심원지대, 2번 도심으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 등이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거고, 3번 제1지대인 중심 업무지구는 경제, 사회, 행정, 교통 기능이 집중하는 곳이고, 4번 점유지대는 상업, 공업, 거주 기능이 공존하는 지역까지는 맞지만 고급주택 지역이 있지는 않아요. 저급주택지구 빈민가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의 등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을 했어요.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 쐐기형 지대 모형이다. 기억은 맞는 거죠? 기억은 맞습니다. 웨지형이다.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간선도로 옆에 고소득층이 놓여 있는 거 맞는 거예요. 디귿,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이다. 이거는 다핵심 이론이죠. 선형이 아니라. 틀렸고요. 리을, 5개의 동심원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동심원 이론이죠. 틀렸고요. 미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부분에 응용하는 것은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경리암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디귿, 리을, 미음은. 자, 11번 문제는 23회 기출문제인데 뭐 너무 쉬워요. 쉽기는. 미국의 도시경제학자 호이트가 주장했다. 그럼 선형 이론 바로 찍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 문장들을 보자 이거죠. 두 번째 문장은 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지역분화에 있어서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지구, 중급, 고급주택지구들이 주요 교통노선에 따라 쐐기형 지대 모형으로 확대 배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앞으로 쭉 돌려볼까요? 이 그림 한 번만 이렇게 보시면 이 문장이에요. 그렇죠? 예. 자,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지구, 중급주택지구, 고급주택지구들이 교통 노선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돼 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주택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11번은 당연히 선형 이론이에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12번 문제는 다핵심 이론. 핵의 발달과 지구의 분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 1번 전문적인 편익 지점, 필요로 하는 활동. 2번 동종 활동, 집적. 3번 상위 활동, 분리. 4번 높은 지대 지불 능력. 5번은 방사형 교통망은 선형 이론이죠. 예, 다핵 이론과 관련이 없습니다. 13번은 26회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지대 이론과 같이 섞여 있어요. 1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 이론. 집적 지향성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다. 2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3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와 지대가 마찰 비용이었고, 4번 리카도의 차액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도에 따른 차이다 그랬죠. 5번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트 지도로 정해야 했다. 이게 준지대죠. 마샬의 준지대에 관한 설명이고, 파레토 지제는 전용 수입 더하기 경제지대가 있을 때 이 전체 지대 중에 요것만을 파레토 지대로 본 거죠.
그래서 5번은 마샬의 준지대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14번은 22회 기출문제예요.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 1번을 보면 동심원에 가까워질수록 여기 점이지대가 문제예요. 근로자주거지대, 중산층, 통근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 가까워질수록 여기가 슬럼가가 형성되는데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진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선형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관성들. 이건 쉽죠. 답은 쉬워요. 3번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의 발생 이론으로 유사활동은 직접 해야죠. 그렇죠? 분산이 아니라. 이질활동 간의 비양립성. 이건 맞아요. 이질활동의 비양립성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과 상업지가 같은 지역에 있다. 그러면 공장 나가야 돼요. 이질활동.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분산해야 됩니다. 그럼 상업지가 남고 공장이 나가는 이유는 상업지역이 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없다 해서 틀렸죠. 우린 이미 봤어요. 소득 증가가 어떻게 도시구조를 확장시키는지. 5번은 상업지에서 다음 시간에 보실 내용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어요. 잡화점, 세탁소, 산재성 점포 맞아요. 백화점, 귀금속점은 집재성 점포다 해서 틀렸어요. 이건 집심성이에요. 집재는 일정 지역에 몰려있는 거고 집심은 중심지에 모여있는 업종이죠. 전체 문제였고. 자, 문제 15번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이 자체가 단일 문제로 나온 적은 한 번, 그 지문 속에 2번 이렇게 해서 그게 많지는 않죠. 통틀어서 지문 속 2번, 단일 문제 1번. 그러나 별표가 3개인 이유는 상업입지에 응용되는 그 용어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적은 경우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했는데 중심지가 있고요. 중심지는 추상적 정주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주변에 재화 용역을 공급합니다. 재화 용역을.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구매하는 거예요. 5일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다. 재화의 입장에선 팔려나간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화의 도달 범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어요. 최소 요구치는 이 중심지 혹은 상점이 그 기능이 요구되기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인구수 뭐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최소 요구치가 여기라면 이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중심지 성립 요건입니다. 더 멀리 팔려나가니까. 그러나 최소 요구치가 더 크다면 이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못 미치죠. 이런 경우 중심지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바뀌어 있습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한다 이거죠. 자, 2번 상이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자, 잠시 후 이제 그 중심지가 크고 작은 중심지들이 있는데 이게 육각형 완결형의 모형, 배우지 완결형의 모형이다. 빈 공간도 없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가령 얘가 저차 중심지라면 자, 크고 작은 중심지, 얘보다 큰 고차 중심지는 겹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차 중심지이기도 하고 고차 중심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심, 이거는 고차 중심지, 여기는 큰 중심지라 저차제도 있고 고차제도 있어요. 다양한 상이한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2번 지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3번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다소 분포할 경우 시장 균형이 안정된 배우지 완결형은 지금 육각형을 보시는 거고요. 배우지 완결, 만약에 상권의 모양이 이게 원형이라면 빈 공간이 생기거나 빈 공간이 없게 하려면 겹치잖아요. 같은 차수의 중심지끼리 겹치는 게 아니라
차수가 다른 중심지끼리 겹치는 거니까 배우지 완결형은 정육각형입니다. 4번 고차 중심지의 배우지 안에 저차 중심지들의 배우지가 분할 포섭되는 중심지 계층 간의 공간 구조다. 여기는 3분의 1이 분할 포섭됐고 시장 원리, 여기 저차 중심지 전체가 포섭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도시 구조가 엮여 있다라는 걸 설명했고요. 이 중심지는 3차 산업 중심지입니다. 크리스탈러에서 말하는 중심지는 공업 중심지, 농업 중심지 없어요. 그래서 이 3차 산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얘를 서비스 입지론, 상호 입지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에는 3차 산업에는 도소매, 교통, 금융, 행정, 교육, 기타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거고요. 1번만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크리스탈러 이론을 중심지 이론을 다시 정리해 보면 중심지라는 정의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배후 지역에 제어 영역을 제공하고 교환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결절지다. 이렇게 도로가 모여 있어서 결절되어 있는 지역이다. 자, 이러한 중심지에서 공급하는 재화가 중심 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고차제, 저차제로 나눠본다면 저차제는 편의품, 도달 범위가 짧아요. 빵이나 담배. 고차제는 선매품, 선매품은 쇼핑 굿이에요. 그죠? 비교해서 사는 가구나 가전제품은 도달 범위가 멀리서까지 사러 옵니다. 근데 고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에서만 있지만 저차 중심지는 편의점은 명동가도 있어요. 다 있어요. 큰 데도. 저차 중심지뿐만 아니라 고차 중심지에도 겹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중심 기능은 금방 우리 15번의 5번 지문에서 보셨지만 3차 산업만 가능한 거예요. 제조, 광업, 농업 기능은 여기서 제외된 겁니다. 이것이 중심지고요. 중심지 형성 조건 이게 중요한데 최소 요구치.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구수, 고객수를 뜻하는 시장 규모를 말하고 그 범위가 바로 최소 요구 범위입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가 그러면 기능이 어디까지 재화가 팔려나가는가의 한계거리를 의미하고 요구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최소 요구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중심지 형성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중심지들이 교통이 발달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지겠죠. 인구의 증가 때문에. 중심지가 막 생겨나고 있는 이 1933년 남부독일이에요. 그때 시장 구조를 이렇게 본 거예요. 배우지가 이렇게 있으면 빈 공간이 있고요. 외접해 있으면. 이건 여기 있는 사람은 구매할 수 없다니까 틀렸고, 그러면 이렇게 배우지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면 같은 차수의 중심지끼리는 중첩될 수가 없으니까 틀렸고,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상권의 모양이 정육각형, 배우지 완결형이면 겹치지도 않고 빈 공간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포섭의 원리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 원리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저차 중심지가 있죠? 흰색 육각형이 다 저차 중심지인데 자, 여기에 저차 중심지와 고차 중심지가 겹쳐 있죠. 여기는. 그래서 이게 고차 중심지의 상권의 범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분할 포섭되는가? 외곽에 있는 3분의 1, 가운데는 전체가. 여기에 있는 나머지 3분의 1은 또 여기 고차 중심지에 여기 편입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편의점 여기 가고 전자제품 사러 여기로 간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편의점 여기에 사고 전자제품 일로 사러 간다.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분할 포섭되어 있다. 배우지가. 자, 16번의 문제는 역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24의 기출인데 기억 중심지의 정의 잘 되어 있고요. 니은 도달 범위는 이런 겁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렇게 이걸 원뿔형으로 그려보면 자기가 중심지인데 그렇죠? 자, 여기가 수요예요. 수요가 가장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수요가 0이 되는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까지가 재화의 도달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은 중심지 여기고요. 여긴 0이 되는 지점. 그렇죠?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최소 요구치, 리을 최소 요구 범위는 정의가 정확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7번에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저차위제 혹은 저차제화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최소요급치, 그러니까 편의점 저차제하게 되면 편의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요급치, 편의점 여러 개 있잖아요. 조금만 와서 사줘도 먹고 살아요. 상점수는 많죠, 2번. 구입하는 빈도도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죄송하죠. 담배 사러 자주 가요. 4번 저차 중심제만 공급된다는 틀렸어요. 그죠? 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도 맞고. 자, 다음은 18번, 19번은 산업 입지 요인인데 이것도 15회 추가, 15회 이렇게 2번 있었어요. 사실은 지문 속에 20일에 이렇게 3번 있었네 딱. 그러니까 중요도는 낮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빨리 해보셔도 돼요. 산업 특성과 입지 요인, 옳지 않은 거. 1번 주거용 부동산 왜 입지를 어떤 것을 목표로 하냐. 효용 극대화, 상업용은 이익 극대화. 2번 원료지향적 산업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원료 중량이 감소한다. 지금 여기가 원료 산지가 있고 여기가 시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료지향 산업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공장이.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이유는 오로지 수송비를 가지고 생각하면 원료가 무겁기 때문에 원료 근처에서 만들어서 가벼워진 제품을 시장으로 수송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량이 감소합니다. 제품의 중량이 떨어지는 거죠. 원료보다. 3번 부패하기 쉬운 재화. 그럼 공장이 여기 있어야 돼요. 제품이 썩기 쉬우면 시장 근처에 있어야 돼요. 네. 자, 4번 수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이거는 시장 지향이 아니라 집적 지향이에요. 서로 몰려 있는 거예요. 같은 업종끼리. 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4번은. 5번 운송수단이 바뀔 경우 자 여기서 이제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적 지점 혹은 적환 지점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공장이 여기 있는 게 나아요. 싣고 내리고 또 내리고 내리고 싣고 다시 또 내리고 이런 것보다 여기서 공장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게 낫다. 자, 중간 지향형 입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보면 원료 지향 산업은 원료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중량이 원료에서 제품으로 갈 때 중량이 감소한다 이거고 그래서 수송비가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에 여기에 이제 있는 거 원료. 시장 지향은 시장 근처에 있는 거죠. 제품 수송비가 크게 드는 거예요. 중량이 증가한다 원료에서. 부패성 재화, 다양한 원료를 청량음료, 맥주 이런 데는 시장 지향. 중간 지향은 여기 아까 이적 지점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지향적 산업은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 집적 지향은 수송비 비중이 미미하고 기술 연관성이 높으면 이런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낫다. 자, 19번도 같은 문제죠. 원료 지향적 산업의 특징이 아닌 것.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중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원료보다 제품이 가볍다. 그럼 공장은 원료 산지에 있어야 된다. 원료 지수라는 것은 원료의 무게, 제품의 무게. 이게 1보다 크다는 것은 원료가 무겁다. 같은 뜻이에요. 원료가 공간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편제성 원료는 특정 지역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 지향입니다. 그러나 그죠? 보편 원료는 편제되어 있지 않고 보편 원료는 어디에든 있는 원료예요. 그러니까 시장 근처에도 원료가 있기 때문에 얘는 시장 근처에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4번이 틀렸죠? 부패하기 쉬운 재화는 시장 지향이고 부패하기 쉬운 원료는 원료 지향이에요. 저기 생선으로 통조림 만드는데 생선이 썩기 쉬우면 바닷가 근처에 통조림 공장이 있어야 된다. 원료 지향. 4번이 틀렸고요. 총 수송비 중 원료 수송비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면 원료 지향 산업이다. 자, 20번에서 22번은 여러분 뭡니까? 배버의 공업입지론입니다. 15, 24 두 번 단일 문제 있었고 지문 속에서는 가끔 등장하는 거예요. 자,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여러 기업이 직접 함으로써 얻는 비용 절약에 이걸 직접 이익이라고 하는데 직접 이익에 의해서 비용이 절약되는 건데 수송비 증가액보다 이게 더 커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잠시 후에
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집적이익에 의한 비용 절약 순차적으로 고려해서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건데, 자, 수송비 최소점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집적이익 지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지금 요거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수송비, 여기서 여기로 가면 당연히 수송비가 증가하죠. 증가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집적이익이 더 크다면 여기 있어야지 왜 수송비 지점에 그냥 있어요? 이거 틀렸죠. 1번은 집적 지점으로 가야 합니다. 2번 배버에 의하면 그죠?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집적 지점에 입지한다 해가지고. 2번 배버에 의하면 최소 비용이 되는 지점을 찾게 되면 그것에서 수입 극대화다. 지금 항상 말하고 싶은 것은 이윤이라는 것은 총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버는 기본 가정이 공장이 어디 입지하든 수입은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최소화되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비용이 최소화되는데 그 비용은 요거 세 개를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소 비용을 찾게 되면 그곳에서 수입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총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매출액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입은 일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입지 삼각형을 통해 수송비를 극소화하는 입지점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최소 수송비, 노동비 지향론, 집적 지향론 세 가지로 나누었고 최초의 공업 입지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을 정리해 보면 가정은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든 수입은 일정하니까 그래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을 찾아라. 그 비용은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에 의한 비용 절약 지점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최소 운송비 지점은 가령 있잖아요. 여기가 원료 머티리얼, 원료 1이고 첫 번째 원료 X고 두 번째 원료 무게가 Y입니다. 이것도 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켓의 시장이고 무게가 G예요. 그러면 공장이 P에 입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소 수송비 지점을 찾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이 나온다. 입지 삼각형. P점에서는 뭐가 최소냐면 거리 A 곱하기 X 무게. 첫 번째 원료 수송비, 거리 B 곱하기 Y. 두 번째 수송비 원료. 그다음 여기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정까지 CG 갔다가 가서 파는 비용. 제품 수송비죠. 이게 총 수송비예요. 이 총 수송비가 최소인 점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만약에 원료보다 재화의 무게가 극단적으로 무겁다면 이쪽에 있을 거고 원료 1이 극단적으로 무겁다면 이쪽에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자, 이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어디에 입지하느냐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최소 수송비점을 찾는다. 최소 수송비점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등 수송비선을 마치 등고선처럼 같은 수송비선이죠. 왜 이렇게 나갈수록 수송비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기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소 수송비점을 찾았는데 P점에 근데 최소 노동비점이 다른 곳에 위치해 있어요. 가령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P점에서 L점으로 갈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쪽으로 갈 때 노동비 절감액이 운송비 증가액보다 클 때는 L점에 위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송비 최소점에 그냥 입지한다. 집적이익 지점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P에서 일로 갈지는 역시 집적이익에 의한 비용 절약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더 크다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L이나 P에 그냥 남아있는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21번입니다. 자, 배버에 의한 공업입지 24의 기출이에요. 1번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하고 2번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 3번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4번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화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입지하고 여기도 입지하고 여기도 입지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각 요인이 최소화되는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인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고 이렇게 이동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 결정됐다 하면 이렇게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이동할 것인지 해서 여기가 결정됐다라고 하면 여기하고 비교해서 여기일지 여기일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각 요인이 최소화하는 지점에 입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4번이 틀렸다 이거죠. 순차적으로 고려해서 하나를 찾는 거예요. 5번은 등 비용선, 등 수송비선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자, 22번입니다. 공업입지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원료가 공간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러면 원료지양. 원료 수송비가 생산물, 그러니까 제품의 수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러면 비싼 무거운 곳에 입지해야 되는 거니까 1번 맞습니다. 2번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 높다 하면 집적 지향이라는 것은 한 곳에 같이 입지해서 기술 정보 시설 등을 공유한다. 3번 배번은 최소 비용 이론에서 직접 경제 영향을 미친다 했죠. 이를 외부 경제 효과라고 한 거는 같이 몰려 있어서 서로 이익을 본다 이거죠. 네. 3번에서 외부 경제 효과를 찾을 수가 있고요. 자, 5번 지역 간 임금 격차에 의해 최적 입지가 변할 수도 있겠죠. 노동비 최소화 지점 고려해야 되니까. 5번이 틀렸어요. 집적 지점에 위치함으로써 증가되는 수송비보다, 그러니까 여기 수송비 최소점에서 집적 지점으로 이동할 때 증가되는 수송비보다 집적 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 집적 이익 지점으로 있어야죠. 이익이 더 크니까. 수송비보다 여기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 그런데 수송비가 최소화되는 곳에 그냥 해라 해서 5번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도시구조이론과 입지, 공업입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지론을 마무리하기로 하죠. 상업입지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했죠. 상업입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